안녕하세요. 일상에 소소한 새로움을 더하는 채널 소뉴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바로 이 책의 세 번째 챕터죠. Family Values for Real. Strong individuals form a beautiful team. 저번에 제가 Nordic Theory of Love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 Nordic Theory of Love의 핵심이 뭐였죠? 바로 개인의 독립성과 자기 충족성을 지원하는 북유럽 사회의 사랑관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랑관의 튼튼한 기반이 되는 바로 가장 최초의 단위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북유럽 사회와 북유럽이 아닌 사회의 사례를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북유럽 사회의 Nordic Theory of Love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이 챕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주의 사회의 끝판왕이자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닮아있는 한 사회가 있죠. 바로 미국 사회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례를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생생한 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의 미국 친구 중에 제니퍼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2번의 출산과 양육을 겪었어요. 그 사례를 이 책에 낱낱이 공개하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일단 뉴욕에 되게 유명하고 큰 미디어 대기업에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자기 보험과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다 정리를 해서 인터넷에 하나하나 찾아서 병원을 겨우겨우 찾아냈어요. 하지만 병원에 연결을 받았더니 의사는 전반적인 이야기만 해줄 뿐 모유 수유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개별적으로 친구한테 물어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서 부모 되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임신을 하고 보니까 매일매일 7시, 8시 늦게 야근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사의 배려를 받아서 이제 일하는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었고, 그리고 출산 직전에는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도 또 좋은 상사를 만나서 그 배려로 집에서 자택근무를 했어요. 이제 겨우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딱 3달 쉬었어요. 3달조차도 무급 휴가로 진행됐는데 무급 휴가 뒤에는 바로 직장으로 가서 일을 시작해야 됐고 남편이 뒤이어서 1달 겨우 휴가를 내서 아이를 좀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 만에 아이는 데이케어 센터에 가게 됩니다. 이 4개월 된 아이의 데이케어 센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바쁜 와중에서 어떤 데이케어 센터가 좋은지 뉴욕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를 다 찾아보고 대기 명단을 조사하고 명성은 어떤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고르고 골라서 보냈는데 이게 한 달에 147만 원, 하나로 147만 원이고 1년에 1,757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게 뉴욕의 아주 기본적인 데이케어 시스템의 물가래요. 이제 둘째를 출산할 때는 더 힘들어집니다. 제니퍼가 직장을 옮겼어요. 50인 이하의 작은 기업으로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체계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첫째 때 다녔던 병원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 병원에는 이 지금 다니던 직장의 보험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병원을 알아보고 이제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자택근무도 안 되고 일에 배려해주는 부분도 없어서 6개월 전부터 등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참고 일을 합니다. 참고 일을 하다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이번엔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고 며칠 정도 병원에서 쉬다가 바로 집으로 와서 아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보다가 어느 날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술 부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보니까 제왕절개 부위가 열린 거죠, 상처 부위가. 또 병원에 가서 그걸 긴급하게 꿰매고 또 이번에도 상사의 배려 덕에 6주간 이번에는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남편은 저번에 1달 휴가를 했다고 휴가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6주 된 아기를 첫째와 같은 데이케어 센터에 보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제니퍼는 너무 행운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왜 행운이죠? 4개월 되고 심지어 6주 된 아기를 자기는 제왕절개 상처를 부여잡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제니퍼는 이게 행운이래요. 일단 좋은 상사를 만나서 어느 정도 재택근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건강보험의 커버리지 안에서 모든 게 해결돼서 출산에 엄청난 비용이 들지가 않았다는 거. 이게 바로 행운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나라와도 어느 정도 닮아있는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듣느냐고 너무 힘드셨죠? 이번에는 좀 기분 좋은 북유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핀란드 친구예요. 한나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한나는 이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지역 근처의 모성 클리닉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 제가 지금 임신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상담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담 약속을 잡고 그 모성센터에 가서 첫 상담을 통해서 전담 간호사를 배정받습니다. 이 전담 간호사는 이제 앞으로 한나가 피해야 될 음식, 그 다음에 모유 수유하는 방법, 그리고 감정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다 조언을 해주기 시작해요. 궁금한 내용에 있어서 전부 다요. 그리고 한나의 과거 건강 이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부모 교육도 해주고 2번의 초음파 진료를 통해서 세밀하게 이제 출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사는 정말 중요한 정기 검진 때만 만나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놀랍게도 영원이고 부모의 직업이나 재정 상태에 의해서 전혀 좌우받지 않는 핀란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혜택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나는 출산 전에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배정이 돼서 그 병원을 둘러보면서 출산 때 어떤 출산 도구들이 사용되게 되는지, 진통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시설들과 체계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진통이 시작되면은 개별 병실에 배정을 받아서 남편과 함께 전담 간호사의 특별한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 후에 집으로 가게 되면 베이비박스가 도착해 있어요. 베이비박스가 뭐냐면 요람에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잔뜩 담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핀란드 정부가 출산한 그 가정에게. 근데 그 요람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애기용 침구류, 보습크림, 목욕물 온도계, 애기 손톱깎이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초보 부모라면 이게 필요한지조차도 몰랐던 그런 세세하고 중요한 육아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담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혹은 이걸 원치 않는 부모들은 150달러의 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돼요. 처음 부모가 된 부부에게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내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뭐 재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걸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너가 태어난 직후부터 우리가 너의 완전한 독립과 자기 충족성을 이룰 수 있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그 베이비박스 그 요람을 실제로 아기 침대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요람 디자인에는 핀란드의 정말 유명한 디자인 대학교죠. 알토 대학교 학생들이 경쟁을 통해서 그 요람을 예쁘게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모든 임산부들은 5주 전부터 출산 후 총 4개월까지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때 자기가 일했던 월급의 100%를 다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 4개월이 지나면 엄마와 아빠가 논의해서 총 6개월 동안 자유롭게 또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10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집에서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3년의 공백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부모가 회사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을까 우려를 하겠지만 정말 완벽하게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나도 3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 회사에서 무사히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핀란드 국민의 자녀라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에 다닐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또 부모의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일 경우에 무료로, 그리고 최대 350달러만 내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 양질의 데이케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부모에게 출산 휴가를 주고 또 아이에게 보편적인 데이케어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런 게 정말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말 큰 사회적인 자본이 드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의 합의는 바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했던 Nordic Theory of Love, 북유럽의 사랑관에 기반을 한다는 거예요. 북유럽 국민들은 모든 개인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누군가가 불행하다면 그건 곧 나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가 바로 아동기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부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태어난 아이가 온전하게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양질의 데이케어 시스템, 출산 보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3과를 읽으면서, 이 챕터를 읽으면서 느꼈던 게 생각해보면 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잘 성장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가족을 지원해줘야 되는 게 일단 맞는 거고, 가족이 하나의 완전한 그런 독립적인 단위를 이루는 게 일단 중요한데 그걸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라나는 아이잖아요. 이 자라나는 아이를 위해서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 아이가 부모의 재력이나 환경에 의해서 차등적인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로 기르기 위해서 보편적인 양질의 교육을 해주는 것.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생각인데 이걸 많이 놓치고 있구나. 아이는 아이일 뿐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보지 않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도 어찌 보면 명쾌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단원을 읽으면서. 그래서 읽을수록 굉장히 북유럽의 행복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왜 북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북유럽 사람들이 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점점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 3과밖에 못 읽었지만 그래도 다음 과는 How Children Achieve Secrets for Attaining Educational Success. 어떻게 교육적인 성공을 이뤘는지. 이제 아이를 출생부터 가장 기본적인 보육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를 넘어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교육적인 성공, 북유럽만의 성공을 이뤘는지 그 내용이 담겨있는 사과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소소한 일상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조금이라도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